네, 이번 시간에는 답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가스 충전 사업허가 아니고요. 가스 충전소 건축허가 맞고요. 그쵸? 예외적 허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외적 허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규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외적으로 해제함으로써,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관 특별조치법 12조 1항 제1호 마목에 따르게 되면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 금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 허가에 해당을 한다. 명령적 행정으로서 그 처분성 당연히 인정된다. 지금 여기서 법적 성질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바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량행위 보시게 되면 판례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하고 있죠.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 허가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체제와 문헌상 무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 건축 허가는 예외적 허가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외적 허가예요. 예외적인 건축 허가는 여기까지가 바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는 예외적 허가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예외적 허가 당연히 수익적이지. 그걸 내가 몰라? 그쵸? 수익적인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에 재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를 또 구별을 하고, 판례는 기속재량도 구별하고 이러는데, 이건 이제 현재 무의미해졌어요. 무의미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런 거 구별할 때 판단여지설,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학설들. 효과재량설이죠.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다. 이런 식으로 보는 효과재량설인데요.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도 기속행위인 경우가 있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효과재량설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판례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이 당해행위의 성질이나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판례는 종종 이런 소리를 해요.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판례는 아직도 효과재량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게 되면 그 당의 행위의 성질이 특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유해하지 않아서 허용해 주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누가? 행정청이 판단한다. 그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라고 봐서 재량행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방법 기억하세요. 특허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재량으로 보내는가, 예외적 허가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재량으로 보내는가, 그 논리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설문 1 보시게 되면 이제 설문 1번은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을 묻고 있었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거 항고소송으로 좁히고 다시 취소송과 무효등화의송으로 분리를 시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3자 소송이기 때문에 사익보상이 문제가 된 상황인데 맨 밑에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밑줄 보시고요. 원고적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상적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처분이다 아니다라는 문제잖아요. 처분이라고 해야지만 비로소 처분상 제3자에게 있어서의 원고적격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취소상 원고적격 들어가게 되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이것을 취소상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12조 1문을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서 문제점 밑줄 그으시면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이거죠. 이 표현만 나오면 됩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게 뭔지 안 가르쳐줘. 떼끼. 그러면서 학설 판례 넘기시고 권리구제설, 권리구제설은 협의의 공권으로 보는 겁니다. 전통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만 인정된다. 옆에 써놓으시고 제3자의 원고적격이 X입니다. 그죠?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 안 해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취소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게 법률상 보호익설인데 거기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에서 법률 있잖아요.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보호되는 이익에서 보호되는 있잖아요. 보호되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권의 확대와 경영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뒤로 빠질게요. 넘어지겠네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 거기 옆에 써놓으시고 뭐라고 써놓으면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그렇죠?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그 다음에 보호되는 밑줄 그시고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목적론적 해석 이렇게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양적 범위 확대, 목적론적 해석, 질적 범위 확대를 통해서 어디까지 추가시키나요? 처분상 제3자의 원고 적격까지 넓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보호익설은 광의의 공권이라고 봅니다. 재판상 밑줄 그시고 재판상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권리구제설하고 법률상 보호익설은요. 실체법이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돼요.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1, 2, 3까지는요. 지금 이 학설들이 취소를 주관적 소송으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 적법성 보장설은 이것을 객관적 소송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주관적 소송이 3번까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재판상이라는 것은 쟁송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까지 포함을 시킨다? 재판을 통해서 판단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법률상 이익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소송수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자신의 권익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받아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소송,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해보시고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밑줄,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 구체적 이익, 이것은 바로 공법상 권리, 공권을 말하는 겁니다. 공권을 말하는 거니까 공권을 포기한 세 번째, 네 번째 거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하고 적법성 보장설을 배제시키는 거죠. 옆에서 놓으시고 3설, 4설 배제입니다. 3설, 4설 배제. 오른쪽에 제3자 밑줄 그시고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 적격,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쵸? 제3자는 뭘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구제설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리구제설, 이제 소극적 검토 방법 들어가는 거죠. 소극적 검토 방법. 나머지 이거 아니야. 권리구제설은 너무 좁다. 옆에다 이거 써놓으세요. 위법한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제도 확립 X. 바로 만들어내는 문장도 깔끔하네요. 그죠? 위법한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X.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법치행정의 원칙 우리 맨 앞에서 막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법률에 의한 행정, 즉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이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행정구제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까지가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행정가 위법하게 행해졌을 때 그에 대한 행정구제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권리구제에서 따르게 되면 너무 좁아.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야, 너 주관적 소송으로 보고 있다며. 그랬더니 뭐래요? 법관이 쟁송법적 가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주관적 소송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뭐예요? 얘가 법규를 창조하는 실체법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넌 입법자가 아니야, 이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성 보장설. 민중소송화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데요? 개와 소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와 소와 똑같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즉 자신의 권리 침해와 관계없는 소송까지 전부 다 받아주게 된다면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작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 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공권의 성립 요건 이건 뭐예요? 법률상 보호익설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광의 공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공권이 성립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그럼 공권 성립되나? 이렇게 보죠.
공권은 성립되나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공권의 성립 요건 살펴보시면 되겠고 의무부가성, 사익보호성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무부가성이라고 했을 때는 무하자 재량의사 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개인적 공권으로서 그렇다면 국가적 의무로서 무하자 재량의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뭔데 일종의 의무부가이다. 따라서 의무부가성 패스. 특별히 문제 안 되고 제3자 소송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성 문제될 수 있다. 이쪽의 핵심 논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송? 제3자 소송의 종류 몇 개? 경원자 소송, 경업자 소송, 경쟁자 소송, 인인 소송 4개. 그죠? 근데 여기서 경원자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경원자 관계다 하면 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렇죠? 왜? 요거 네모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 네모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공권의 확대화, 즉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건 여러분들 확 줄여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냥 이렇다 이렇게만 딱 얘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공권과 반사적이 이제 공권을 확대를 시키는데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것들을 공권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원고적 계보의 범위를 점점 확대를 시키는데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 그렇다면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은 보호규범. 그렇게 봤을 때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히면 법률의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돼?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같이 넓어지겠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 근거가 법규, 직접적 근거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만이 바로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 근거 법규설. 이거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도 제가 이거 주장한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혹시 누가 주장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 여긴 뭐가 포함돼요? 관계법규 이코로 관련법규 플러스 절차법규 플러스 관련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포함시키는 헌법상 기본권 구로서 대법원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 동그라미 관련 법규 포함시켰으니까 관계 법규설. 헌법재판소 경쟁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포함시켰으니까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 검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 목적론적 해석 명시적으로 사익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해석을 통해서 목적론적으로 사익 보호성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죠. 4페이지 처음부터 밑에 있는 양가로 6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요, 확 줄여갖고 한 줄로 줄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게요. 한 5줄 정도까지 줄일 수는 있겠죠? 예, 줄일 수 있어요. 예, 이 줄여달라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많이 줄여주는데, 줄여주다 보니까 줄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제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봤는데, 이 길이에 이게 3배 분량입니다. 원래 이제 모범 답안이 3배 정도로 나와요. 네, 여러분 시험 보셨을 때. 이 3배 분량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답안을 줄여드렸더니, 감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신지 알았는데, 하지만 못 줄일 건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줄이세요, 5줄로. 경원자 소송 보도록 합니다. 그 글씨를 작게 줄이지 마세요. 경원자 소송이라는 것은 수인의 신청, 여기서 누구? AB, 그죠? AB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B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받지 못한 누구? A가 그 인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경원자 소송. 이건 누구? 신규업자 플러스 신규업자 구도라고 했습니다. 경원자 관계,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상호관계. 이거 정의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경원자 소송은 안 써도 돼. 그래도 경원자 관계는 써야 돼. 알겠어요? 이건 꼭 써야 돼. 그 다음에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에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해서 불허가 되는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예요?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때. 이거예요.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지금 누구? A. 비록 경원자 누구? B에 대해서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은 B.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 A. 당해 처분의 취소를 갈 상사적 격이 있다. 원고적 격이 있다. 라고 했죠. 경원자 관계면 무조건 원고적 격이 있다고 했어요. 검토. 실적 의미에서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거 이거 조심하시란 말이야.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경원자 관계라고 한다면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지 내가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어서 여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적 없어요. 실질적 의미의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거부 처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의 상대방이 얘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못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예, 여기 논리상 경원자 관계가 아니라요. 법규상 경원자 관계로 바꿔주세요. 법규상 경원자 관계가 성립한다.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원고 적격 인정된다. 그 밑에 있잖아요. 나아가. 예,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 나가셔도 되는데 혹시 나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개발제한국의 지정 및 관리관 특별조치법 12조 1항 1호 마목에 따라서 어디다 줄을 쳐놓으시냐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한정된 개발, 사업자 1인, 한정된 개발에 대한 신청인 간의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고, 여기 있잖아요. 보호, 여기까지. 한정된 개발에 대한 신청인 간의 경쟁의 자유 보호. 이 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목적론적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경원자 관계로 접근을 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원자 관계에 대한 문제로 안 가고 그냥 바로 목적론적 해석을 세게 치고 들어가서도 이렇게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못할 건 없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요. 예, 이제 다 지우세요. 아시겠죠? 예, 밑에 두 번째 단락 지우세요. 이런 거 안 쓰셔도 충분히 점수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등 확인수송 들어가셔야겠죠? 무효확인수송, 원고적격,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아까는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지금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 35조 들어가십니다. 밑줄,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입니다.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확인을 구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구할, 예, 구할, 예, 그래서, 예, 구할이니까 여기서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뭘로 보냐 아까 4개 지금은 2개 법률상 보이익을 보냐 즉시 확정 이익으로 보냐. 학설 보시고 첫 번째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과는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효확인 수송은 취소용이랑 되게 비슷해. 근데 민사소송이랑 완전 달라.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용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취소용이 법률상 보이익이라고 했으면 나도 법률상 보이익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즉시 확정 이익으로 보내는 건 뭐야? 취소용이랑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소용이랑 달라 했으니까 걔가 법률상 보이익이면 나는 좀 뭔가 딴 거 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 확인 소송이야. 정리합니다. 예, 첫 번째 법률상 보이익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취소용이랑 같아. 예, 민사소송이랑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확정 이익서는요? 취소용이랑 달라. 이거 확인 소송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종래 판례.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이게 뭐예요? 즉시 확정 이익설은 35조의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 플러스 확인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확인의 이익은 뭔데?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그 다음 보충성 원칙이에요. 여기서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판례가 뭐라고 하는 거야?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게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이 이제 동그라미 2번. 판결로서 앞에다가 동그라미 2번. 이게 뭐예요?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그 다음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해야 돼. 필요하고 적절해. 이게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보충성 원칙. 이게 3번 보충성 원칙. 그래서 종래 판례는 뭐라고 봤었다? 예, 즉시 확정이 있어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봤었다. 근데 지금 판례 보시고요. 예, 2008년도 현재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행정소송법의 무효확인 수송의 원고적격 규정에 거기서 너 보충성 원칙 봤니? 참 이게 웃기죠, 그죠? 예. 지가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해놓고 갑자기 와서 너 봤니? 그러면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랬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충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보충성은 확인의 이익의 세 번째 것 핵심이었어요. 이걸 깨버리겠다. 그럼 확인의 이익을 깨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밑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바로 뭔데요? 이게 바로 취소상 원고적격에서 얘기하던 그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 외에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그럼 맨 끝에 보시게 되면 몇 줄?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 있잖아요.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건 보충성 원칙을 적용시킬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인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 법률상 보익설로 입장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데요?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무효확인 판결에 있어서의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판례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이상해야 보충성 원칙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법률상 보익설로 입장 전환.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취소용도, 무효확인 소용도 모두 다 원고적 경우 법률상 보익, 경원자 관계면 족.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답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취소송을 이따 마셔야겠어요. 그다음 무효확인 소송을 얼마큼 했어요? 취소송 안에서 공권도 확대화시키고 그 안에서 경원자 관계 논의도 하고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무효확인 소송 거의 뭐예요? 여기 사이드 메뉴처럼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이익이다. 여기까지만 딱 해. 35조의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이익이다. 여기까지만 딱 해. 그리고 나서 한 방에 보내줘도 돼요. 한 방에 맨 끝에서 뭐가 나와? 경원자 관계가 맨 끝에서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죠? 예. 저처럼 하셔도 되고, 예, 몰아주기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문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지금 A가 이제 이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청구 인용 재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한대요? B가 건축허가 처분의 상대방 B가 취소를 제기한대요. 뭐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답니다.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무슨 말? 원처분 중심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그죠? 예.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먼저 43조 3항 보도록 할게요. 행정심판법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예, 행정심판법 43조에 뭐 있어요? 43조 1항. 1항이 뭔데요? 각하재결. 2항이 뭐예요? 기각재결. 이건 심판의 종류를 불문입니다. 3항 인용재결 취소심판 쪽. 4항 인용재결 무효등 확인심판 쪽. 5항도 인용재결 의무이행심판 쪽. 1, 2, 3, 4, 5까지. 알겠죠? 지금 뭡니까? 인용재결입니다. 그럼 3, 4, 5. 3, 4, 5 중에서 취소심판입니다. 3. 그죠? 43조 3항입니다. 보세요.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 명한다. 끊어볼까요? 본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처분을 취소, 동그라미 2번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동그라미 3번 처분을 다른 처분에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 명한다. 그래서 3개입니다. 3개. 뭐가 없어졌어요? 2010년도 1월 25일자의 행정심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인용재결의 형식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부 취소재결, 변경재결, 여기까지가 형성재결, 그 다음에 취소명령재결, 그리고 변경명령재결, 여기까지가 뭐 이행재결,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뭐가 없어졌을까요? 취소 명령 재결이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가 제가 한번 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잘못 써놨죠, 제가. 그래서 양가로 3번의 소결을 보시게 되면은 취소 재결 또는 취소 명령 재결의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죠. 그게 뭐예요? 취소 명령 재결 지워버리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청구 인용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뭐야? 취소 재결, 전부 취소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누구? B. 그죠? 예, 그런데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보니까 처분 등이 취소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등. 그죠?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결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밑줄.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 밑줄 그시고. 예, 근거 규정 보시게 되면 이번엔 뭘로 들어갑니까? 원처분 중심주의 문제니까 19조 단서. 그죠? 19조 단서. 보세요. 다만, 단서네? 네, 그럼 앞에 본문이었겠네. 재결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재결 취소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밑줄, 원처분 중심주의 끝났네요. 그렇죠? 원처분 중심주의.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주의를 비교하러 들어갑니다. 원처분 중심은 어떻게? 둘 다. 재결주의는 어떻게? 한 개만, 재결만. 그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처분 중심주의의 경우에 있어서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성. 그쵸? 그 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는 재결에 대한 취소성. 밑줄 행정소송법 19조 단서. 알겠죠? 밑줄 행정소송법 19조 단서.
재결주의는 원처분과 재결과 두 개가 복수로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뭐 재결만 다툰다. 재결만 딱 다투는데 이건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재결주의 규정이 없습니다. 원처분 중심주의예요. 생각건데 생각 막 하시고 지금 막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 더 효율적이에요? 원처분 중심주의가? 맞지. 왜? 기속력을 만약에 원처분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재결에다 두게 되면 재결을 한 건 누구예요?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기속력이 누구한테 적용돼? 행정심판위원회한테 기속력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명령 재결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또 다시 명령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처분척이 또 움직여. 아이고 힘들어. 그죠? 우회적입니다. 우회적이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의하자면 뭐 어떻게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 거쳐가야 돼. 하지만 원처분에 하자면 그냥 원처분청에다가 딱 꽂아버리는 게 훨씬 더 빨리 권리구제를 시킬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리을 지우시고 이렇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이에요. 그렇죠? 원처분청을 완전히 대신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원처분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외 대상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입법 정책적 문제니까 그냥 행정소송법에 써있는 대로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자. 원처분 중심주의. 원처분 중심주의와 본안 판결 이건 뭘까요? 원처분 중심주의 규정이 지금 어디 있었나요? 19조 단서. 행정소송법 19조는 무슨 규정인데요? 취소용상 대상적격. 그래서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게 되면 어디 있습니까?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테마 있어요. 문제의 발단은 대상적격부터라고요. 하지만 원처분 중심주의에 위반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판결은 뭐가 돼요? 이게 진짜 대상적격 문제면 각각 판결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용 판결이냐 기각 판결이냐에 대한 문제로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데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 위법에 대한 판단은 본안에서 할 문제인 거라는 거죠. 위법적 법에 대한 판단을 소송재판에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결의 문제로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당부하는 관계없이 당의 재결 취소용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결에 대해서 취소용을 제기했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재결에 대해 취소용을 제기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재결에 대해 취소용을 제기했는데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시키려면 행정소송법 19조 본문 쪽하고 단서 쪽 두 개만 고려하시면 되잖아요. 본문엔 처분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등 포함됐죠. 그 다음 단서에서 원처분 중심주의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거 본안 판결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결에 대해 취소용을 제기해서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돼봐야 기각이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처분 중심주의니 뭐니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뭘 본다고요? 재결이 위법하니까 재결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재결의 취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법원 뭐만 봐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냐 없냐만 봅니다. 알겠어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걸로 한번 보세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냐 없냐만 봅니다. 재결 취소를 제기하면.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재결에 고유한이 없네? 이렇게 해서 기각한단 말이에요. 여긴 어때요? 만약에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결에 고유한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하자가 아니네. 그러니까는 판례는 뭐를 보는 거예요? 판례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재결의 취소를 제기하면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를 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를 봤는데 이 안에 위법성이 없으면 기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결의 취소를 제기해야 되면 뭐만 본다? 재결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만 본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이 있는지만 본다. 딴 거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실은 어떻게 돼요? 고유한 영역 존부예요. 고유한 영역, 여러분들한테요. 이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발생했니 안 했니 이거를 물어보지. 여러분들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위법성이 발생했니 안 했니 이런 거죠. 여기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것까지 절대 질문 안 해. 알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아왔고요. 예. 그래갖고 만약 이렇게 해서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발생해 안 해 한 번 더 나가서 근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야 아니야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돼요.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고유한 영역이 있냐 없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각하재결이 설사 위법하다고 할지라도요. 각하재결의 취소를 딱 하잖아요. 각하재결의 취소를 딱 하게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미 행정소송 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실익이 없어. 실익, 협의 소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절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예, 이쪽으로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죽으면 죽었지 안 나와요. 예, 이게 혹시 나오잖아요. 예, 이게 혹시 나오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친구분 10명까지 데려오세요. 친구분 10명까지 오면 5년간 행정법 수업을 공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나와. 나오면 요거 그렇죠? 5년을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예, 요거 3개 생각해 보세요. 3개. 기각재결, 일부 인용재결, 인용재결. 일부 인용재결도 여기 인용재결처럼 원처분이 제3자유의 행정행위면 고유한 영역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그건 진짜로 안 나와요.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 죽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X. 그럼 잘 봐요. 그럼 일부 인용재결은 고유한 영역이 없어서 그냥 고유한 하자는 세상에 없는 거야. 끝. 지금이 이 문제예요. 인용재결. 그렇죠? 인용재결인데 제3자유의 행정행위면 뭐라고 했어요? 고유한 영역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 고유한 영역이 아닌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고유한 영역이 아닌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여긴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심판 청구인과 원고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각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판 청구인하고 원고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 파면 정직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게 있다고요. 왜? 청구인과 원고가 똑같으니까. 하지만 예, 전부 인용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심판 청구인이 누구였어요? A. 지금 원고 누구예요? B.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인용재결 쪽에서는 고유한 영역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위법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쪽의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한 거잖아요. 이쪽의 문제. 이거가 그나마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기각재결.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각재결 쪽에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해야지 추가된 만큼 고유한 영역이 발생한다고 했죠?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정직 징계 처분이 나왔는데 재결 파면 재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봐요. 지금 대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컴퓨터 앞에서 가만히 멈췄잖아, 지금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행정심판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요, 예, 추가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에이, 9페이지 가보세요. 9페이지. 기각재결 보시게 되면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불이익 유무에 따라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영역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47조 2항 이게 있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불이익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하면 어떻게 돼? 여기 47조 2항에 위반돼서 위법. 그죠? 위법해지고 그 다음 추가된 만큼 어떻게 돼요? 추가된 만큼
고유한 영역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 그죠? 근데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 때문에 불이익 변경을 시키는 재결의 문제를 거의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주절형의 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에서 기각재결은 추가적 불이익, 인용재결은 제3자유 행정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일부 인용재결은 고유한 영역이 없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제3자유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이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에 따른 것이라면 재결 제9연 영역 인정했어. 아무 문제 없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각하 재결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주절형 여기에 뭐 있어요? 인용재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설문에 뭐라고 했어요? 인용재결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인용재결과 관련돼서 재결의 위법성은 여기서의 얘네들 여기의 상황 이거죠. 두 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의 인용재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자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유한 영역이 인정이 되고 여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원처분이 제3자유 행정이기 때문에 고유한 영역이 인정이 되고 여기면 당연히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고 여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3자유 행정이기 때문에 고유한 영역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용재결 경우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위법성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왜? 청구인과 원고가 불일치하니까. 알겠죠? 그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예, 그 뭐 어렵지도 않은 문제가 안에 뭐가 많아, 그렇죠? 뭐가 많아가지고 하지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지막 이제 끝내는 시점에서 1페이지 옆에다가 제3자유 행정행위 세트 메뉴, 그렇죠? 세트 메뉴, 예, 부패라 써놓으세요. 제3자유 행정행위 부패. 예. 초밥 먹을 때 밥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3자유 행정이 세트 메뉴. 이거 풀면 이제 제3자유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풀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이제 논점 강의 그 요약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3자유 행정이 테마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 완벽한 공부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